1번지 똑똑 시작하겠습니다.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가 속담 전문가시잖아요. 네, 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예, 제목이 네. 뭐였죠? 속뒷담화였습니다. 속뒷담화. 그러니까 속담을 을 이제 해서 뒷담화 형태로 풀어서 했다 했군요. 이런 뜻이죠. 마침 속담 전문가도 나오셨고 우리 또 정기남 대변인 또 한자 속 문자 속이 깊잖아요. 대단하시죠. 네. 거의 뭐 최수영 그 컨설턴트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저적지열. 바로 들어오시거든요 이런 또 겸양지례까지 갖추시고. 자, 그러면 어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제 손학규 대표랑 인터뷰하느라고 못했는데 사자성어 한번 좀 돌아봅시다. 묘서 동처 그러니까 고양이가 묘고 서가 쥐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한 집에 같이 산다. 네. 잡아야 될 놈이 그렇죠. 어떤 것을 나타낸 걸까요? 올 한 해가 사실은 우리가 카르텔 문화가 너무 많이 이제 국민들이 접했어요. 이게 서로 이제 감시 감독해야 되고 견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다 한패가 돼서 그냥 뭐 혈세를 뜯어먹든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떤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든 뭐 사실 이게 상상을 하지 못할 공적인 영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도 많았잖아요. LH 임직원도 있었고 예.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장동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 법조인, 그다음에 공무원, 그러니까 업자, 그다음에 시의회. 감시 감독해야 할 시의회까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 부패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교수 신문이 재밌는 게요. 이게 제가 한 2015년부터 쭉 분석을 해보니까 예. 시대 정신들을 반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 시대의 정확한 정치적 상황과 민심을 조금 찝어내는 그런 아주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교수들 880명이 이제 6개가 올라오면 거기서 이제 2개를 선택해서 가장 많이 올라온 걸 1위로 등극시키거든요. 예. 그 이제 그런 방법인데 작년에는 뭐였어요? 작년에는 2021년에는 2020년 아시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아시탑이 내로남불. 그렇죠. 내로남불. 예. 그다음에 기억나네요. 2019가 공명지조. 그러니까 2개의 머리를 가진 새 갈등한다는 거죠. 2개의 머리 가진 새가 몸통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2018년이 재미있게도 임중도원 갈 길이 멀다. 책임은 무거운데 갈 길이 멀다. 갈 여기다 길은 멀고. 문재인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갈등이었다는 거죠. 갈등과 예. 책임 소재. 박근혜 정부 때는 더 재밌습니다. 예. 2015년은 혼용무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상황이 그냥 암흑속 같다는 거죠. 길도 혼용무도. 안 보이고. 예, 그렇죠. 그런 거 갖고 그다음에 2015년에 정윤회 사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2016년에 군주 민수.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든다. 뜨기도 하지만 없기도 한다. 이게 예. 바로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嗯 2017년은 대선이 있는 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파사 현정. 살을 그러니까 이건 불교 용어죠, 사실은. 예. 살을 없애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일종의 불교 용어인데 요 하나만 사실은 그 당시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그냥 조금 어떤 그 것을 반영했을 뿐이고 예. 나머지 전부 어두웠던 그런 기억들이었습니다. 정기남 대변인 네. 2등이 인곤 마핍이더라고요. 네네. 사람이랑 말이 다 지치고 피곤하고 네. 또 이전투구, 각주구검, 백척간두 이런 것들이 올랐던데 만약에 정기남 대변인께서 한 표를 던진다면 정기남 대변인은 어떤 거 꼽으셨겠어요? 저는 딱 그 보는 순간요. 인곤 마핍이 떠올랐어요. 그게 더 더 와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서 그 피곤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인곤 마핍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코로나19 상황. 예. 자, 작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 특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눈물겨웠습니까? 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 정부 방역 당국자들, 의료진들의 헌신, 그다음에 뭐 우리 정부의 당국자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코로나와 어떻게 보면 싸우느라고 정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피곤한 한 해였다. 그래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정말 이 그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뭐 예. 돌연변이라든가 뭐 델타 변이 또 오미크론 뭐 이런 등장 계속 그 변화되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처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최수영 교수, 최수영 컨설턴트한테 사자성어를 한번 만들어 보라 하면은 뭐를 만들으셨을까요? 저는 뭐 좀 웃자고 가겠습니다. 예. 독인 개긴입니다. 정기남 대변인은 저는 뭐 사자성어에 능숙지 않아서 예.
저는 좀 이게 사자성어가요. 올 한 해를 물론 뭐 평가하는 거긴 합니다만 우리 교수님들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잖아요. 저는 올해의 사자성어도 얘기해주고 내년도는 좀 이런 그래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예. 뭐 이를테면 저는 뭐 사자성어까지는 아닙니다만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분법적으로 예. 흑백 논리, 진영 대결 너무 갈등이 심하잖아요. 좀 뭔가 통합의 DNA가 좀 뭔가 확인되고 국민들로부터 좀 소구되는 그런 그랬으면 한 해가 좋겠어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예. 네, 사자성어 한번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봤는데요. 정말 내년에는 좀 희망찬 그런 사자성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내년용 사자성어 뭐가 하나 좋을까요? 저는 지금 뻗뜩 생각나는데 우리 정기남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 뻗뜩 생각이 나는데 좀 환골탈태. 그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환골탈태. 시화연풍 이런 것도 좀 예, 아유 좋죠. 근데 있으면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이게 또 국정구호여서 자, 정치권 한번 들어가 보지요. 정기남 대변인, 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정체 상태지 않습니까?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돕는 목소리들이 좀 나옵니다. 네. 유시민 작가, 뭐 전 이사장에 이어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등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임 고문 자격이죠. 예. 그동안 이제 말은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상당히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네. 힘을 실어주고 나섰는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 이재명 후보는 몽골 기병론 예. 정말 그 지금 뭐 사실은 3박 4일 뭐 이렇게 4박 5일씩 지방을 순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선 운동을 준비하면서요. 전국 시군구를 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발빠른 지금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저쪽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삼두 체제 뭐 이를테면 보병사단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진영을 지금 서서히 갖추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몽골 기병의 강점에다가 뭔가 이 전체적인 사령부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이 백전노장들이 예.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런 시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해찬 고문이라든가 또 외곽에 있는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이 저는 나와줌으로 해서 그 몽골 기병을 좀 후방에서 지켜주고 또 역할 분담하고 더 전투에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기대가 있습니다. 된다. 네. 최수영 컨설턴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위기감의 반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톱이 좋은데 원톱이 갖는 치명적 한계가 그 부담마저도 온몸으로 자기가 다 일선에서 해야 된다는 거. 방파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빛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똑같이 오롯이 져야 되는데 대선을 보잖아요. 그러면 물러날 수 있는 일종의 약간 방어진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장수가 최전선에서 화살을 맞으면 그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해찬 그다음에 유시민 이런 분들 왔습니다만은 다만 저는 이제 이분들이 중도 세력에게 중도층에게 약간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사람들이고 논쟁적 항상 그 이제 그 화두를 던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중도층에서 어떻게 반응할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 진보 대연합이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의 반영, 그다음에 집결, 그래서 전선의 형성 이런 쪽으로 지금 좀 그러니까 선대위 컨셉을 좀 최우적으로 좀 잡아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 대해서 일가를 했잖아요.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을 보는 것 같다. 그 사자성어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머리가 여럿이다 보니까 예. 왕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선거 운동 자체가 상당히 좀 사분오열되고 또 뭐 추경안을 둘러싼 문제라든가 코로나 뭐 대응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또 뭐 정책과 관련돼서 또 마찬가지고 이 서로 다른 이견들이 노출되는 상황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볼 수 있듯이 정말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관찰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호불호가 있는 분이어서 예. 중도층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뭐 박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또 바깥에서 또 호감이 있는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는 유력 인사들이 연내에 속속 합류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어저께 저 점심 시간에 네. 이해찬 대표가 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요? 네, 어제 제가 여의도에 있는 뭐 한 복집에 갔는데 그 바로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제 느낌에 뭐 이런저런 서너 명하고 같이 지인들하고 식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 뭐 얼핏 들리는 뭐 말씀으로 봐서는 뭔가 좀 이제 앞으로 활동적으로 좀 이렇게 전개를 하실 듯한 예. 그런 좀 약간 의욕이 있어 보이는 예. 그런 어제 자리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게 까마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게 정신도 없고 그렇죠. 뭐 질서도 예, 없고 그런 것을 이제 빗대서 오합지왕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뒤에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후보가 약해 보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일장일단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또 이렇게 빛나면 또 한 가지에 또 어둠이 있는 것처럼 사실 지금 윤석열 지금 선대위가 지금 그런 지금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선대위가 지금 사실 그래요. 정책이 하도 많이 나와서 옆 팀에서는 이 정책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고 이걸 왜 했는지 서로 묻는 형국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게 사실 그거는 선대위가 아닌 거죠. 근데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이해찬, 유시민 이 두 분들은 선거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흐름과 맥을 짚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후보가 조금 지금 뭐 정신없이 일선에서 뛰는 곳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약간 호흡을 조절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순기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 그 이해찬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의 역할은요. 방금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전투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전투를 좀 뭔가 조망하면서 지금 현재 어느 지점으로 가고 있는가. 이를테면 정권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문제가 지금 하나의 우리 지지층 내부의 중요한 어떤 그 이슈로 대두될 텐데 그럴 때 가르마를 타준다든지 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 경험 있는 노장의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해줄 것으로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또 다른 내용 살펴보죠. 네, 1번지 똑똑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 중도층 표심 잡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양 후보 모두 그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을 겨냥한 발언들 나오고 또 현 정부와 차별화를 조금씩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그쪽에 또 중도층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도층 인사들을 이렇게 좀 불러들이고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 지난번에 TK에 가가지고 전두환 발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기남 대변인 이번엔 또 박태준 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장 대표 네. 이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클릭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뭐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진영을 탄탄히 하면서 TK 공략에 어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TK의 연고를 가지고 있고 TK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산업화의 어떤 그 주역들,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태준 전 회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또 이재명 후보가 TK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후보, 그다음에 수도권과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결국 대선에 당선되는 이런 로직이 있었다면 최초로 사실은 영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하나의 그 파열구를 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어떤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만 덧붙인다면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업화, 역군, 경제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이게 부각하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와 대비되는 차별적인 지점으로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반영된 것이고 그것들이 실제로 그 TK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내부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필승 공식이 있어요. 예. 그 선거에. 그러니까 뭐냐면 TK에서 지지를 30% 가져오고 호남에서 90%를 먹고 수도권 신승한다. 이게 필승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질 때를 보면은 TK에서는 20% 이하로 떨어지거나
수도권에서 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호남은 나중에 보면 전략적 투표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정기남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호남이 미는 영남 후보 특히나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영남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TK에 공을 저렇게 뭐 굉장히 들이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조금 이제 위험해 보이는 건 그런 거죠. 지역마다 가가지고 얘기의 결이 달라진다는 거. 그 지역의 그 흐르는 이념에 대해서 그 상징화된 인물들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한다는 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지역주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그 지역의 상징화된 인물들에게 아주 그러니까 새로운 그 어떤 평가를 내림으로써 저는 득표 유불리만을 따지는 이른바 정말 득표 포퓰리즘에 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식 국정 철학과 비전, 이재명이 그럼 집권하면 어떤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뿐더러 나중에 진짜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갔을 때 토론에서 조금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또 하나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발언 같은 것 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 마음속에는 이런 정도는 내가 얘기를 해도 호남에서 양해를 해주겠지 이런 생각에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그전에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후보에게 보냈던 만큼의 그런 지지가 담보가 돼 있느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을 탄탄히 한 이후에 튼튼히 구축한 뒤에 뭔가 중원으로 나아가는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호남의 지지율 또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때 물론 대선 직전이 아니기 때문에 한 80여일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고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호남의 결집도가 역대 민주당의 후보에 비하면 아직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호남의 지지율을 튼튼히 하는 과정 없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K라든가 지역에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그 지역의 뭐랄까 그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우를 범할 가능성은 있죠. 실제로 전두환 발언은요. 저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의 저는 실수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이 지역에서 내가 이번에 한번 분명히 TK를 공략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분수령을 만들겠다 하는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 박정희 뭐 이를테면 박태준 이런 분들의 어떤 경제 성과라든가 산업화 노력까지는 대부분 억셉트가 되지만 전두환 발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두환 같은 사람은 공과를 논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후보가 다소 좀 뭐랄까 과유불급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스탠스가 꼬였던 것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고향이 경북 안동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냥 고향이 호남인 예를 들면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후보가 돼서 TK 지역에 가서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를 상정을 해봤을 때 그와 똑같이 양해가 될까 하는 부분에는 약간 의문부호가 생기잖아요. 다르죠. 그건 확실히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정말 영민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발언이 정말 즉흥적으로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단일 치를 때 제가 2012년 때 제가 현장 공보를 책임지고 제가 했던 한 달을 했는데 현장에 가면 상상외로 분위기가 뜨거워요. 그다음에 열화 같은 지금 마이크를 더군다나 선거법상 못 쓰잖아요. 육성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뜨거웠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오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 대장동 사태 유한기 본부장의 그 안타까운 그 죽음이 일정 부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센 발언을 통해서 이슈로 덮고 이제 다시 한번 그럼 유한기에 대해서 입장을 물을 텐데 유한기보다는 전두환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묻는 이런 쪽의 약간 전략적 발언도 저는 상당 부분은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에 대해서 아마 저는 바로 직후에라도 저는 금방 주워 담고 그다음에 본선 가서는 정말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라고 막 강하게 부인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치밀한 사람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슈를 만든다면 그건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하는 경우고요. 전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관성입니다. 소위 정책이든 어떤 입장이든 그런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민하다, 치밀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죠. 기대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을 했는데 지금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어떤 그릇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놓고 보면은 반문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랄까 선대위 구성은 이제 국민의힘 진짜 당적을 가진 사람들로 예.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새 시대에는 당적도 불문하고 어떤 뭐 진영도 불문해요. 그러니까 다 받아요. 다 받아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잡탕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이제 찌르는 창이라면은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일종의 집권후의 여론전을 준비하는 방패 역할들을 하면서 윤석열 보위기구로 가는 쪽으로 저는 방향성을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정말 무엇이냐라고 뚜렷한 지금 사실 그 방향성과 정체성을 못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탕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들러리 서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고 뭐 흘러갔던 물들의 집합소가 아니라 뭔가 비전을 보인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드러낼 몫인데 저는 조금 여기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뭐랄까 미래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향후 집권 후에 여론전을 준비하는 그런 정도로 유권자들 눈에 비친다면 저는 이건 조금 좀 뭐 선대위 구성을 다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들어요. 반문 비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문재인 예. 대통령 반대하고 이재명 후보가 아닌 사람들 다 다 모여라. 모여라 다 뭐 이런 거죠. 건데 그렇게 파괴력이 있을까요? 저는 뭐 앞선 것처럼 비빔밥 어떤 뭐 정당이라든가 비빔밥 인선이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른 말로 하면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잡탕박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거다 뭐 이런 판단이고 실제 호남만 하더라도 뭐 김한길 위원장, 박주선 전 의원, 김동철 의원 보고 지역에 뭐 이를테면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분들 믿고 윤석열 후보 진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저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어려운 구도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각도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어떤 그릇이 될까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일단 이 출발하는 자체가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 다른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김한길 위원장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는 자리는 안 나타나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새시대 준비위원회 출범식에 등장하지 않고 이런 것에서 봤듯이 그 전에 선대위 구성 놓고 이견을 보였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그리는 그림과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구도가 좀 다른 차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젠가는 갈등의 요인으로 불거지지 않겠느냐. 불가피하죠. 앞서 했던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했던 2019년도의 사자성어. 이게 공명지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소위 머리가 두 개이다 보니까 소위 누가 실제로 저 주인인지 또 뭐 이를테면 그 진정한 어떤 그 머리는 누구인지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결국은 후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머리가 한 두세 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더 솔직해지면 이거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그 집권 후 권력 재편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그걸 갈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고 나면은 의회 환경, 지방 권력 모든 게 다 안 좋잖아요. 유일한 거는 청와대 하나만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론전을 준비하고 방어막 차원에서 새시대 준비를 까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기구는 견제의 속성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저는 분석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1번지 톡톡 정결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함께 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